안녕하세요. 주청현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기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보실 곳은 파리입니다. 여기에 앵발리드가 있군요. 이 앵발리드는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보훈병원, 이 국군 요양병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던 시설이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병원의 기능보다는 이 나폴레옹을 기리는 그런 장소로 자림하게 됩니다. 여기에 에펠탑이 보이네요. 초기에 이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주위에서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파괴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눈의 가시였던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파리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 라데팡스 지구라고 해서 이 지역은 사실상 우리식으로 하자면 신도시 혹은 신도시라고 봐야죠. 신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층 빌딩과 옛날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이 파리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이쪽을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둘러보실 곳은요, 이 개선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샹젤리제 거리를 통해서 이제 콩코르드 광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콩코르드 광장은 사실상 혁명 기간 동안에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처음에는 루이 15세 광장에서 혁명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혁명 광장에서 복고 광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루이 16세 광장으로도 불립니다. 그 외에도 7월 헌정이 발표됐다고 해서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1830년에는 헌장관장이라고도 불렸고요. 그 다음에는 일치, 화해를 뜻하는 콩코르드 광장으로 바뀌게 되죠. 다양한 기억들이 이 광장 속에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참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힘이 들죠. 아주 힘이 들어서 이제 걷는 걸 포기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띨르리 궁과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변을 보면 거기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나와서 강변을 보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나오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제 화재로 인해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지만 봐야지 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제 화염에 휩싸였을 때 옛적에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02년이었던 것 같네요. 남대문 화재가 기억이 나서 좀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북쪽에 있는 파리의 동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몽마르트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파리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요. 아울러서 프랑스 혁명과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이라는 주제하에서 한번 이 광장에 얽힌 이야기도 나누어 보죠. 파리의 모습을
그냥 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리는 대표적으로 중세와 근대가 조화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펠탑이 중앙에 보이고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한 5, 6층 이하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주거지와 이 메트로, 즉 지하철역이죠. 지하철역 이게 있어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죠. 어떻게 보면 중세와 근대 아주 대표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리는요, 이 릭스탕부르크 공원 정원에 이 오후에 피크닉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의 방까지 이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소박한 즐거움과 사치스러운 재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에펠탑 등이 있습니다. 모두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센 강을 기준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마레 지구는 오늘 수업에는 못 나가는데요. 여하튼 이 마레 지구는 대표적인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로 유명하고요. 이 중세 사회를 한번 간접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추천하고 싶은 이 관광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몽마르트르는 자갈길, 그리고 물랑루즈, 그리고 웅장한 사크레que르 성당으로 유명하죠. 이 몽마르트르의 이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아직도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전통 농산물 시장도 있고요. 장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항상 열려요. 어떤 도시, 어떤 마을 때 가도요. 거기에는 특히 농수산물이 강세입니다. 사실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쇠고기 값이 싸가지고 이런 전통시장에 가서 소고기를 불란서 쇠고기를 사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아주 이 고기값이 싸요. 치즈 그리고 햄이라고 봐야지 되겠군요. 장봉이라고 해서 아주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도 아주 좋고요. 아울러서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가득 쌓인 제과점도 있고요. 인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가게 등을 비롯해서 여전히 은식기를 사용하는 오래된 레스토랑도 있고 노천 카페 등 각종 레스토랑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세느 강변을 따라서 여기는 이제 서점이고요. 이 노천으로 이 사실상 헌책을 파는 그런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찾으려고 제 사진기를 아무리 옛날 사진을 뒤져봐도 제가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센강을 거닐 땐 반드시 그 노점상 서점을 보시고 거기서 엽서를 구입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중고책이에요. 싸죠. 이쪽에 있는 거는 신상품, 신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책들이 놓여져 있죠. 발코니에서 여기에 있는 이 층에 있는 건축물들을 방을 우리가 흔히들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리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위층에 원래는 창고나 뭐 그런 곳으로 쓰이던 곳을 개조해서 다락방으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파리에는요, 오르세 미술관과 뽕피두 센터의 이 국립현대미술관 등 이 박물관과 미술관도 유명합니다. 이 오르세 미술관은 사실상 19세기, 19세기라고 보면 돼요. 19세기의 명화들이 가득하고요. 이 뽕피두 센터는 현대미술을 알려면 반드시 뽕피두 센터로 가야지 됩니다. 파리는 이 패션의 도시이기도 하죠. 이 포브르, 이 생토노레의 랑방, 에르메스,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샹젤리제의 가로수길을 거니며 라뒤레의 이 대표적인 마카롱 만드는 곳이죠. 맛보거나 메종 겔랑에서 이 향수 매장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명품 상점들이 많이 있죠. 카페 드 플로르입니다. 이곳은 파리가 나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점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식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레지스탕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독립운동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 프랑스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독일군의 지금 첩보가 뭐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던 곳이기도 하죠. 처음에 뭐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은 아니었고요. 작은 이 카페였습니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그 유명세, 그 독립운동 기지였다는 그 유명세 때문에 크게 확대됐죠. 이 아침에 들렸을 때는 뭐 이런 바게트에다가 치즈, 뭐 커피, 차,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게를랭, 다시 말하면 향수 공방이죠. 향수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샹젤리제 거리부터 가도록 하죠. 샹젤리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가운데 샤를르 드골 광장이 있고요. 거기에 개선문이 있고 그 개선문을 중심 축으로 해서 여러 대로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심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아치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명단 혹은 이름을 남기지 못한 누군지 확인되지 못한 희생자들에 대한 이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쭉 쓰여져 있죠. 이 나폴레옹이 1806년 의뢰에 지었지만
이 50m 높이의 아치형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30년이나 걸렸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생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했죠. 이 에뚜알 개선문은요, 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동쪽 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콩코르드 광장이 있고요. 이 샤를르 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개선문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고요.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들과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개선문 아래에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죽은 이들을 기리는 문명 용사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습니다. 1806년에 건축가 샹 그랭에 의해서 장대하고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처음 설계됐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 지었으며 높이는 약 50m, 너비는 약 45m, 깊이는 2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선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으로 종전이 된 3주 후에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당시에 이 비행사 찰스 고드 프로이가 자신의 비행기를 몰아서 개선문의 아치를 통과해서 이 프랑스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샹젤리제 거리를 가보도록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리를 가려면 지하철로도 움직이면 편하지만 사실은 좀 걷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다리가 아프죠. 힘도 들고요. 그럴 땐 이런 카페에서 좀 쉬시면서 여유롭게 움직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 최대의 번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센강의 우한을 따라 펼쳐진 콩코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개선문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1km 880m, 그리고 폭은 70m 정도의 직선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 플라타너스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의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 대사관 등이 샹젤리제에 연결된 몽테뉴 거리까지 질비해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화려해요. 화려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17세기에 왕비 마리 드 메디치가 띨르리 정원에서 센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샹젤리제 거리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원래는 여왕의 산책로, 여왕의 거리라고 불렸었던 곳이에요. 원래는. 하지만 그 후에 르 노트르가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보행도로로 확장되죠. 이 르 노트르라는 사람은 이 정원사로도 유명하고 도시 설계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샹젤리제 이제 거리를 처음으로 설계했던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쪽 역사에서는 상당히 높이 쳐주는 분인데요. 여하튼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서 샹젤리제라 명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의 들판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르노트르가 설계한 로터리인 샹젤리제 마르셀다스 로터리를 경계로 동서가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 동쪽은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공원과 그랑빨레, 뿌띠빨레 등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빨레는 궁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복궁, 창덕궁 할 때 그 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랑빨레와 이 뿌띠빨레가 있죠. 좀 여담이지만 이제 친구들이 이제 파리에 오게 되면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그랑빨레, 뿌띠빨레를 두고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큰 빨래터, 작은 빨래터. 빨래가 뭐지? 빨래터인가? 뭐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빨래터로.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 큰 빨래터에서 봤던 무슨 그림이 아직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렇습니다. 좀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로 옆으로 샜네요. 이 반면 서쪽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죠. 자, 이 꽁꼬르드 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미건조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사실은 좀 이 파리라는 곳이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이 꽁꼬르드 광장만큼은 상당히 좀 무미건조하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여기에 또 많은 역사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 이집트 룩소르 오벨리스크를 파리에 이제 나폴레옹이 보내죠.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파리로 귀환했을 때 이 룩소르의 오벨리스크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을 꽁꼬르드 광장 한복판에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혁명광장이라고 불렸죠. 혁명광장 한복판에 세우게 됩니다. 1755년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됐고요. 원래 루이 15세의 기마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립니다.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기마상은 철거되고 이름도 혁명광장으로 고쳐지죠. 이게 루이 15세 기마상은 청동제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광장으로 바뀌게 되고 이 루이 15세 기마상은 철거가 돼요. 그래서 용광로에 던져지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대포입니다. 총과 대포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약간 좀 옆으로 쓰려고 했는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정비를 하겠습니다.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가 10월 16일에는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여기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엄청난 수의 사실상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혁명 지도자들의 거의 99.9%가 이곳에서 숨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심지어는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여기에서 단두대형을 받게 됩니다. 사람만 이 단두대형을 받은 건 또 아니에요. 이 혁명 재판 기록을 보면 앵무새도 목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앵무새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부르봉 만세, 루이 16세 만세, 마리 앙뚜아네트 만세, 뭐 이런 앵무새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반영면 동물이다 해서 단두대로 보내서 죽이죠. 혁명이 과격화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앵무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동물이 돼가고 있죠? 앵무새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혁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뭐 오늘 못 끝내죠. 수업을 오늘 못 끝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정복권 시기에는 루이 16세 광장, 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던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한 루이 16세 광장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이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에는 헌장 광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7월 왕정이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서 꽁꼬르드, 즉 혁명과 반혁명 세력으로 나눠서 이 분열과 갈등을 하는 것보다는 화해 일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꽁꼬르드 광장이라고 불리게 되죠. 예, 띨리리 정원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꽁꼬르드 광장에서 이제 거의 지쳐갈 무렵에 나타나는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좀 쉬셨다가 안으로 들어가셔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쏙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또 상당히 몇 킬로 걸어야 돼요. 이 실내에서 전시관을 보려면 또 많이 걸어야 되니까 여기서 벤치에 좀 앉아서 좀 주전부리도 하고 좀 여유를 가진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 빨레 후아이알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경복궁이죠. 정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레 후아이알인데 지금은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가 초기에 제가 있을 때 이제 건설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사실상 루브르 궁의 박물관 그리고 빨레 후아이알의 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건물이다 라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에펠탑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장품의 수와 질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죠.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 강변의 포함을 포함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궁전, 뒤에서 살펴볼 노트르담 대성당, 마레지구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단독 증제는 아닙니다. 앞서 사진을 보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밀로가 조각한 비너스 상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이고요. 이 모나리자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 그림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것도 거의 밤을 새워야지 될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얘기해도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에 풍성한 이야기거리죠. 이게 자화상이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긴 좀 짧은 시간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죠. 아직도 당시 원래 이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팔레 후아이알은 원래는 요새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왕정이 어느 정도 일드 프랑스를 지배하는 이 세력이 약한 군주에서 국왕의 절대 왕정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요새를 왕궁으로 개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당시의 요새 잔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새가 루브르 궁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 공사가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하면서 이제 이곳은 왕궁에서 이제 박물관 비슷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전시한다고 했지만 일반에 전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보존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692년 루브르 건물에 이 왕립 아카데미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 아카데미는 루브르에 1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이 팔레 후아이알은 놓이게 됩니다. 이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이 박물관이 1796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박물관으로 이 아카데미를 왕립 아카데미를 내쫓고 그 자리에 박물관을 세워서 일반에게 공개했었는데 이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 박물관이 1792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다시 개관해서 소장품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요. 이름도 미제 나폴레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개명되게 되죠. 그러다가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나폴레옹 군대가 약탈한 많은 작품들이 고국으로 각 국가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때 노략질을 해서 가지고 있던 많은 소장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각 국가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죠. 이 북고왕정 시대에 소장품이 대폭 늘어났고요. 제2제국 시대에 2만여 점의 새로운 수집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2제국이라는 것은 나폴레옹의 조카죠. 이 조카가 건국한 것이 바로 이 제2제국인데 1848년부터 70년까지 한 20년 이상 체제가 유지가 될 정도로 오래간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집트 고대 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 다음이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 유물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와 로마는 머리가 끄덕끄덕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뜬금없이
에투르리아는 또 뭐지?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에투르리아는 로마가 초기 로마를 지배했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투르리아로부터 로마는 이 군대 운영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투르리아에서 파견한 사람을 왕으로 모셨으니까요. 이 로마에서는 그 정도로 강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국가라고, 고대 국가에서 영향력이 컸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슬람 미술관이 있고요. 조각 전시관과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이 있습니다. 다 둘러보기가 어렵죠. 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을 보신 뒤에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불이 났죠. 뭐 그렇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옛날 사진 중에 이쪽이 잘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복구 공사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금은 복원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시테섬이라는 게 있어요. 딱 세느강의 중앙에 위치한 섬이고요. 그 동쪽에 있는 가톨릭 성당이고 파리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기도 합니다. 주교가 머무는 곳이란 뜻이에요. 뭐 주교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시장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 봉건 시대에는 이 사실상 영주가 군사권과 재판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징세권까지, 화폐 발행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 지방 영주들은 사실상 영주만 있었던 게 아니죠. 도시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도 사실상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리 대교구도 자치권이 있죠. 자치권이 있다는 말은, 중세사회에서 자치권이 있다는 말은 그냥 지방자치, 지금의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 발행권, 세금 징수권, 이 군 통수권, 뭐 경찰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프랑스라고 되어 있지만 프랑스 내에 자치 정권은 뭐 군사, 입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이 사실상의 독립국가들이 한 천여 개, 수천여 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수반으로서의 파리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잘못한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학도 대표적인 자치기관이에요. 그 군사권도 있고요. 이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권도 가지고 있죠. 만약에 학생들 중에 이웃 마을로 가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학에, 학생이 다니던 대학에서 재판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났던 지역의 영주들은 자신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학생이 어느 지금 소속이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대학 법정에 이 학생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법정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옆으로 샜네요. 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14세기에 완공된 프랑스 고대 양식 건축물의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이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원래 왕의 대관식은 이 파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동북 쪽에 있는 이 랭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행스에 샤르트르 노트르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데 이 왕위 즉위식은 대부분 그곳에서 랭스 이 성당에서 하는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구체제 그러한 랭스 즉위식을 거부하고 이 샤르트르 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죠. 예. 그리고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파리의 노트르담, 우리가 보통 노틀담의 꼽추라고 얘기를 하죠. 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고요. 파리의 센강 일대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문화유산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등과 묶여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상이에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귀신상은 뭐 이것 말고도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원래 이 위쪽에 뿔이 달려 있는데 그 모습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수로 빼먹었네요. 여하튼 여러 귀신들 상이 이 난간에 있습니다. 이 백년전쟁 중 1431년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곳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 당시 파리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적으로 여길 만큼 영국의 우호적이었음에도 이 프랑스 국왕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을 때 그들의 반발은 워낙 컸었죠. 1456년에는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주 재판이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1431년에는 영국 측과 친영국파 프랑스 성직자들이 벌였던 종교재판으로 황영당한 그녀의 이단 판결과 마녀 혐의가 취소되고요. 잔다르크의 성상이 바로 이 샤르트르 대성당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좀 그렇긴 하지만 백년전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국의 왕 헨리 6세죠. 여기서 영국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잉글랜드의 왕 헨리 6세죠. 이 당시에는 잉글랜드 외에도 웨일즈가 있고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왕국이 각각 분립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왕이 아니고 잉글랜드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헨리 6세는 프랑스 왕을 주군으로 모시던 이 영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중세사회라는 게 그래요. 여러 주군을, 왕도 주군을 또 모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구조예요. 사실상 이 헨리 6세는 프랑스의 땅이었던
이 가스코뉴 지방이 있어요. 그 가스코뉴 지방은 대대로 이 잉글랜드 왕이 영주로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브르타뉴 지방도 일부 지역이 이 헨리 6세가 영주로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내에 잉글랜드 왕의 영지가 아주 많았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전쟁이고요. 그런데 이 영국 왕이 아니고 잉글랜드 왕 헨리 6세가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헨리 6세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프랑스 왕 즉위식을 이 랭스 성당이 아니고 사실상 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렇고요.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상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낸 전쟁이 마지막 이 오를레앙 농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오를레앙 전투에서 이 잔다르크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대포죠. 그래서 요 근래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 잔다르크를 이 대포 제작자로 규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도 온갖 얘기들, 온갖 썰들이 난무하고 있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르페송 감독이 만들었던 잔다르크도 있었고, 다양한 잔다르크의 모습을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춰진 바깥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아주 엄숙해지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엔 이 시민들이 귀족 문화, 종교 문화 자체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 성당 내의 조각상이 훼손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 성당의 철제 물품들이 증발돼서 이게 용광로에 녹아져서 사실상 대포와 총 제작에 활용되게 되죠. 아울러서 이신론자들의 신전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신론이라는 게 좀 이게 뭐지? 이상한 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성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을 믿는 재단이죠. 이 성당으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바뀌게 됩니다. 이성을 믿는 종교가 이 혁명 기간에 만들어지고요. 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가톨릭적인 신앙 행위를 모두 근절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성교 형식으로 다 바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가톨릭적인 또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원래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원래 이 뭐를 극도로 싫어하게 되면 그 비슷하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당이 프랑스의 기득권 사회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래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기득권 사회의 상징이었어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는요, 이 프랑스 귀족계층에서 배출되었죠. 이 프랑스 귀족과 기득권층의 법률적 옹호기관인 고등법원의 관료 역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혈연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 당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혈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이제 장남들이 보통 우선선거권을 갖게 돼요. 장남이 영지가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남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차남 이하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성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독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 관료들과 이 성당 사제들은 뭐 같은 집안 출신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게 엠마누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여러분들이 종을 울리는 꼽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꼽추가 울렸던 그 종이죠. 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내부가 이 노트르담 성당의 내부가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훼손을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 기간 동안 이성교의 재단으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성당의 훼손을 막으려고 쓴 소설이 바로 이 노트르담의 꼽추입니다. 출간 후 건축가인 장 바티스트 라쉬와 웨젠 비올레르디크에 의해 1845년부터 20년에 걸쳐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상들, 중앙처터 등이 이 시기에 복원되게 됩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고전소설인 노트르담의 꼽추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트르담 탑에는 13톤이 넘는 엠마누엘 종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북쪽 창을 비롯한 세 개의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인상적인 그랜드 오르간이 자리 잡고 있죠. 뭐 불타버렸죠. 뭐 그래요. 성당의 지하에도 이 흥미진진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노트르담 지하 79m 지점에는 으스스한 고대 지하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파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리테스의 유물 등 대단히 흥미로운 갤로 로만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갤로 로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갤로는 이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골족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문화와 로마 문화가 뒤섞인, 혼합된, 융합된 형태가 갈로 로만이라고 본인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냥 갈로 로만, 더 직접적으로는 이 골족의 역사 이후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골족의 문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몽마르트르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사크레 꾀르 성당의 내부 모습이에요.
앞서 이 외부 모습은 보셨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바실리크 양식이라고 해서 이 프랑스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레담을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뒤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1870년에 이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패전을 하게 되죠. 사실상 그 독일 제국군이 파리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파리 꼬민이라는 이 정부와 이 원래 있던 정부 사이에 임시정부죠.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 물러난 다음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저기 코앞에 있는데 저기 코앞에 있죠. 그런데 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내전을 벌이죠. 그렇게 되면서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패배주의가 강해지죠. 그래서 만들어준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당은 이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게 되죠.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애국심으로 다시 승화하기 위해서 만든 성당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크레 퀘르 성당의 내부 모습이에요. 예, 이렇습니다. 예. 이 사크레 퀘르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래 파리 외곽에 위치해서 집값이 싼 편이었어요. 여기는 파리 외곽이죠. 파리 바깥쪽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쌌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싼 이 몽마르트르 지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툴루즈 로트렉, 모네, 피카소, 반고흐 등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안식처, 다시 말하면 싼 집값 때문에 이들이 이곳을 이용했던 것이죠.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주 찾던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몽마르트르 박물관은요, 르누아르가 살면서 작업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원고, 편지, 포스터, 사진, 고고학 유물 등이 뒤범벅이 돼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크레 퀘르 성당으로 올라가는 골목길 모습이에요. 파리의 뒷골목을 좀 한산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 달리미술관도 유명합니다. 성당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살바도르 달리의 이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이곳에서 전시되어 있고 달리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장된 곳이 또 이 달리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이 매년 10월에는요 포도 수확 축제가 열립니다. 몽마르트르의 작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요. 며칠 동안 춤과 음악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밤에는 불꽃놀이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포도 수확 축제를 기억하셨다가 요때 가면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 색깔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란색은 리베르테, 자유고요. 이 빨간색은 평등, 에갈리테. 이 하얀색은 원래는 이 부르봉의 색깔이었어요. 입헌군주정일 시기에 사실상 부르봉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부르봉 왕자를 루이 16세를 이제 단두대에서 보낸 이후에는 사실상 형제라는 프라테르니테로 바뀌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세 칸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요 안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내부 공간이에요. 좀 불편해요. 지금 불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잡이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당겨가지고 문을 열어야 됐는데 일일이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개량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니까 제가 과제를 하나 만들게요. 거기다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적으라 그러면 손글씨로 쓰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워드나 한글로 치거나 아니면 뭐 직접 입력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 간략하게 이성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뭐 이 위에도 그리고 철제 제품들은 죄다 다 군수용품으로 징발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잘 버무리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꽁꾸르드 광장에 대해서 배우셨죠. 루이 15세 광장에서 혁명광장에서 죽은 루이 16세 광장으로 뭐 헌장 광장 그 다음에 꽁꾸르드 광장으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비치게 됩니다. 기억됩니다. 광장은 시대를 아우르는 이 표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기억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몽마르트르가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파리 베르사유 묶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